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지입니다. 9월 29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지금 위에 언급되는 아파트들 많이 있죠. 해운대, 동백, 두산, 이브더제니스. 어제 엄청난 신고가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하락거래도 보이네요. 명륜 아이파크, 대림, 쌍용, 강변타운 등등. 분양권, 힐스테이트 4역 등등. 전세 너무 많아서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 금리와 물량이 탁 치니 헉 하더라. 아니 억 하고 하락하더라. 자, 억소리 나는 하락들 많이 보이는데요. 주간 실거래 지수 발표되었습니다. 지난주와 동률을 이루는 하락. 그런데 이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전세가율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2% 하락. 제가 요거에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세가 하락이 매매가 하락을 앞지르기 시작하면은 하락의 가속도가 붙더라. 자, 인천 지역 살펴보시면 전세가 더 많이 빠져요. 경기도 전세가 더 많이 빠집니다. 세종 전세가 더 많이 빠집니다. 대구 전세가 더 많이 빠집니다. 이거 뭐 거의 아마존 버전으로 말해야 될 정도 그런 느낌인데요. 아무튼 전세가 지난주에 비해서 낙폭을 많이 키웠다. 이 부분 좀 우려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부산의 찐 위기, 아직까지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찐 위기의 두 가지, 제가 늘상 말해오던 부분, 매매가의 하락률보다 전세가의 하락률, 지금은 동률을 이뤘는데요. 전세가의 하락률이 더 커지는 순간 이거 낙폭이 좀 더 빨라지네, 요런 느낌 가지실까요? 자, 두 번째, 규제 해제 무용론. 요것도 제가 늘 해오던 이야기입니다. 규제 해제돼도 효과 없네, 거래량 안 늘어나네. 여기에 따라서 실망 매물이 출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타가 났네요.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정책 나온 것 중에서 재초안 완화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살펴보지는 않는데 대략 그냥 얼추 보니까 이 보유 기간에 따라서도 재추안, 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좀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조합원 갈라치기가 나올 수 있다. 누구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 재초안을 완화해 줌으로 해서 더 공급을 더 빨라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데, 야, 조합원 내에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야, 몇 년만 더 지나면은 재초안이 내가 부담해야 될 재초안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데 빨리 서두르려고 한다? 야, 그거 반대하는 사람도 나오지 않을까? 요런 우려 살짝 해봤는데요. 요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경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우리 아이는 안 물어요. 우리 아파트는 안 떨어져요. 그거 봐요. 아직까지 안 떨어졌어요. 같이 떨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오늘 무슨 요일인가요? 오늘 목요일이죠? 자, 소폭 감소했습니다. 지난주에 요 감소하는 목요일날 뉴스 쏟아져 나왔잖아요. 규제 해제하고 나니까, 규제 해제 뉴스가 나오고 나니까 물량이 확 줄어들더라. 물량 다 걷어들였더라. 다시 내놓는 현상 변함없습니다. 지금 증가세로 다시 돌아섰다는 것이 조금 더 우려스럽게 보입니다. 전세 물량 초록색 선 위에 예상치 위쪽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고, 오늘 소량 감소, 월세 물량도 소량 감소 7,800건. 자, 전체 임대 물량 23,000건입니다. 23,000건. 내일 또 물량 늘어납니다. 내일 또 물량 늘어나요. 무서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임대 물량. 이렇게 물량이 늘어나니까 매매 지수보다 전세 지수 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전세 지수가 빠지면 매매 가격도 끌어내리더라. 자, 거래량 53건. 그래도 거래량 신고 제법 괜찮은 편이에요. 9월달 현재 522건이고요. 오늘 신고가는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울에 오늘 뉴스가, 아침 나온 뉴스가 직거래 비율이 8%에서 12%로 올라갔더라. 제가 늘상 보여드리는 부분, 여기 좀 참고해야 될 부분, 저는 요거 나누기 여기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바로 했었는데요. 서울에 요 뉴스도 나온 김에 제가 다시 요 두 개를 더해서, 오른쪽 표입니다. 오른쪽 표. 요 두 개를 더해서 직거래를 나눴어요. 요 제일 위에 9월달 보면 447 더하기 84분의 84를 해보니까 직거래 비율이 그래도 15%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서 말하는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직거래가 많이 늘어나더라. 헬리오시티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거의 10억 가까이 폭락하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야, 그러면 서울 사람들 궁금해서 못 잡순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찾아보니까 이거 직거래잖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미 지방광역시들도 거래 안 되는 현상은 매 한 가지로 겪고 있고, 직거래 비율은 높은 상태다. 요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거래량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
청록색, 파란색, 네,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 보시면 지난달 8월달에 추가 거래량이 1110건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8월 거래량 확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려고 하는데요. 1104건이에요, 현재. 그럼 거의 1110건, 거의 유사한 수준, 색깔별로 거의 유사한 상태로 가잖아요. 자, 내일 만약에 또 50여 건의 거래가 신고된다면 이 1000건 살짝 넘어가네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9월의 확정 거래량은 대략 한 1000건 정도 되겠다. 요렇게 예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 750건 드립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거래량이 뭐 되게 조금 신고되는 시기였어요. 되게 조금 신고되다가 근래에 갑자기 거래가 약간 늘긴 했어요. 그 약간 늘긴 했지만 어제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규제 해제되기 전달부터 거래량이 거의 한 2,500건 수준에서 4,000건 수준으로 점프하는 현상. 거의 이거 한 50% 정도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리고 나서 뭐 8,000건이었던가요? 이 폭발적으로 과거에 2019년도 11월 달에 규제 해제했을 때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규제 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늘어나는 게 보이지 않더라. 우리 아이는 안 물어요. 우리 부산은 다른 지역하고는 달라요. 이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제 해운대 동백, 두산 이브더 제니스 거의 11억 2천 거의 한 7억 정도에 거래되는 것이 놀라운 상승률을 보였었는데요. 고가의 거래가 한 개 찍히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전보다는 그래도 금액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합 정도 건너뛰고 명륜 아이팡크 억 단위로 떨어지더라. 그리고 엘크루스 올말에 요 대형 평형 가격 거의 한 30% 분위기 좋을 때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억 단위로 상승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다면 분위기가 안 좋은 지금은 억 단위로 하락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대림 쌍용 강병타운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코롱 하늘채 2차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자, 대림 쌍용 강병타운을 보시고 이거 27층이랑 6층이랑 층수가 차이가 있잖아 라고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럼 코롱 하늘채 2차 같은 경우에는 층수가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또 많이 빠지더라. 그래서 굳이 층수 안 따져도 된다는 이야기 늘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수영 SQV도 억 단위로 하락하는 현상 나타났고요. 대형 평형 그리고 뭐 이렇게 좀 간혹 뭐 신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 코롱 하늘채 15% 정도, 한진 아파트 20% 정도, 명지 두산 이브 포세이돈 이건 얼마인가 도대체? 이거 좀 특수한 층인가요? 여기도 5억 8천에 거래되었던 것. 어쨌든 가격만 볼게요. 아마 또 이 특수한 층이잖아. 15층 명지 두산 이브 포세이돈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 이 5억 8천 하나 거래가 찍혔을 때는 아마 가격 특수한 층이 아닌 나머지 층들도 야 다 올랐다 같이 이렇게 아마 환호했을 거예요. 떨어질 때 그냥 같이 살펴볼게요. 고점 대비 대략 한 40%, 한 35% 정도 하락하는 모습. 자, 나머지는 오늘 또 큰 폭의 하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략 10%, 뭐 15% 정도 가격 하락하는 모습. 근데 가격 보시면은 50여 건의 거래 중에서 지금 요게 13번째 순서의 거래 건수거든요. 그 아래로 바로 3억 아래로 떨어지더라. 오늘은 고가의 거래 물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던 그런 날로 보여지네요. 자, 나머지 가격 개금주공 3단지 20% 정도 나머지 병산 프리덤, 밀락동 병산 프리덤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 정도 하락. 자, 10% 정도 상승하는 것도 보였고요. 한 15% 보합, 그리고 화성 아파트, 부암동의 화성 아파트도 대략 40% 정도, 10%, 5% 뭐 이 정도. 네, 30% 간혹가다 40% 보이잖아요. 야, 억 단위로 하락한다고? 뭐 부산이 억 단위로 하락한다고? 야, 우리 부산은 다른데?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 오늘자, 토일자로 날짜를 보시면요. 자, 레미안 크래시티 가격 거의 한 15% 정도 빠지는 모습, 한 6% 정도는 빼고요. 두산 아파트, 봉천동의 두산 아파트 대형 평형이에요. 가격이 25% 정도 빠지죠. 억 단위지만 3억. 어떤 거는 엘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고점, 뭐가 도대체 18억 6천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엘리시아 두 건의 거래 건수 여기 보이던데요. 평창동의 엘리시아 두 건의 거래 건수가 보이는데 가격이 8억이다. 거의 이거 40%인가요? 거의 40% 이상이죠. 아마 여기 2층이 특수한 층이기는 힘들 텐데요. 아무튼 3층의 가격도 뭐 40% 정도 떨어지는 이런 놀라운 하락. 와, 이거 말이 40%지 2억짜리 40% 하락해봐야 8천만 원밖에 안 떨어지는데 이 18억짜리가 40% 하락하니까 8억이 한 방에 녹아내리네요. 마찬가지로 억 단위 1억 2억씩 하락하는 현상, 비율로 치면은 그래도 얼마 안 되는 정도잖아요. 뭐 10, 한 20%, 25% 떨어지니까
헉소리, 억소리 막 뒤죽박죽 섞여서 들리는 듯합니다. 자, 위에 말을 한 개 써봤는데요. 자,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건당 거래 대금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대형 평형 아주 비싼 펜트하우스 거래 건수 때문에 좀 치솟아졌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 건수가 같이 건당 거래 대금이 같이 올라갔을 때 그 대형 평형의 펜트하우스라든지 특수한 건들이 거래가 되면서 나머지들도 웃자 달라붙잖아요. 야, 이때는 이때야 하고 같이 진격에 나가는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누군가 한 명 선두주자가 나서면은, 나는 조금 더 지켜볼게, 이런 분위기. 따라서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3,000건 이하 빙하기, 지금 제가 9월달 거래량 추정해봤을 때 1,000건 정도였죠. 규제 해제빨 받으려면 그래도 1,500건, 일단 2,000건은 뛰어넘고 그 다음에 무슨 테스트를 해봐야 될 텐데, 지금 거래량 신고, 오늘 50건 거래 신고되는 걸로 봐서는 2,000건 돌파하기도 힘들어 보인다. 1,500건 돌파하기도 힘들어 보이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6억 이상 거래도 많지 않고요. 3억 미만의 거래 비중, 더 올라갈 텐데, 더 올라갈 건데, 라는 느낌은 있는데, 아직 눈에 띄게 올라가는 부분은 안 보이고, 6억 이상 비중은 10% 정도 수준. 자, 이거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시기도 하고, 지금 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잖아. 이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시면은, 그래도 큰 흐름은 놓치지 않겠구나 느낌? 분양권 7건 중에서 신고가. 분양권도 마찬가지로 직거래 비율 해보니까 꽤나 높죠. 분양권 직거래 비율 꽤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9월 달에는 아는 사람한테도 팔지 마라. 이거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데 아는 사람한테 괜히 분양권 넘겨줬다가 원수 진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힐스테이트 4역 고점 대비 한 1.7억 정도 떨어진 모습. 주례 롯데캐슬 골드스마트 1.8억 정도 하락하는 모습. 요거 1.7억이 아닌가요? 1.7억이 아니네요. 요거 위에 힐스테이트 4역 고점 대비 빨리 계산이 안 되네요. 얼만가요? 왜 빨리 계산이 안 되죠? 7.7 빼기 5.4 이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로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2.3억 정도네. 2.3억 정도네요. 죄송합니다. 오션 라이프 엘리넷들 고점 대비 1.2억. 충수도 20층, 28층이 막 고만고만한데도 어쨌든 이게 지금 한두 개 가지고 지금 꼬리 잡으려고 하지 마라, 꼬투리 잡으려고 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이 추세, 억 단위로 하락하는 현상 나타났잖아요. 대구에 이 현상 나타나면서 지금 프리미엄이 쪽쪽 빠졌어요. 이 중에서 혹시나 또 대형 평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대형 평형 그래도 다 대형 평형 기하고 다 그에 맞는 부자들이 있고 수요가 다 있다고 생각했지만 웬걸 이 대형 평형은 오히려 더 감당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잔금 치려면 이거 정말 목숨 걸어야 될 정도로 돈이 안 나옵니다. 금리 체감하실 거예요. 대출 반드시 사전에 미리 알아보시고 시뮬레이션 돌려보셔야 돼요. 6억짜리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 시중에 2억밖에 없다. 4억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 DSR 비율이라는 것이 DTI, LTV의 관문을 통과하더라도 DSR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나의 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되는 비율 이런 것들을 계산해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 치명적인 것은 금리가 높아지면 DSR 비율 40% 한도에 걸리는 거 순식간이더라고요. 금리 7%, 8%까지도 가능한 시뮬레이션 다 해보시고 잔금 마련에 문제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세 거래량 좀 제일 무서운 현상을 한 가지 발견했는데요. 지금 7월의 거래량 종료되고 나서 현재까지 증가율이 8% 추가로 더 신고되었어요. 근데 6월달은 25%가 추가로 더 신고되었거든요. 여기 왼쪽에 써볼게요. 5월은 거래가 종료되고 나서 25% 추가로 거래가 더 신고되었고요. 6월은 거래되고 나서 8%가 더 신고되었고 7월은 거래되고 나서 지금 10% 거래가 더 추가로 신고되었어요. 자, 이 현상 보시면은 이게 분명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 뒤늦게 신고되는 건수들 때문에 거래량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거래 신고가 만약에 너무 착실하게 되고 있다면 이게 들어 올려지는 현상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임대차 3법 있기 전에는 이 현상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추후에 거래되는 건수들이 많지 않다면 정말 지금은 거래량이 없는 박스 상단이 박스 부분이 낮아진 채로 이곳에 거래량이 머무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여기 폭발적인 입주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지 꽤나 오래되었는데요. 여기 전세 거래가 신고되는 것이 갱신하는 것도 거래가 신고돼요. 갱신하면서 거래 금액이 변동이 생기면
거래 금액이 변동이 생기면은 여기 신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7월달 현재 거래 건수가 2660건이다. 그러면 2660가구가 이주를 했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갱신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높잖아요. 살던 사람이 70%, 80%가 갱신으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좀 계산하기 쉽게 10,000건의 전세 거래가 신고되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거의 80% 가까운 사람이 갱신을 해요. 8,000건 가까이가 갱신을 해요. 물론 이 중에 8,000건 중에서는 거래 금액이 변동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변동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더 많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해 본다면 실제 이동하는 숫자, 실제 이사를 가는 사람 숫자는 굉장히 적다. 저기 출퇴근길에도 그전에는 이삿짐 차량들이 꽤나 좀 보였었거든요. 이삿짐 차량이 잘 안 보여요. 아파트 단지 주변에도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전세 거래량은 고만고만한데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도 아마 피부로 체감하실 듯합니다. 자, 억 단위로 하락하는 것 워낙에나 많아서 제가 제목에 이름을 못 붙일 정도였는데요. 대구에 반토막 나는 거래량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거의 5억까지 갔던 전세 금액이 2.5억 정도 수준으로 빠지는 현상. 부산에도 그 현상들 머지않아서 봅니다. 지금 마이너스 0.2억의 이 전세가 하락률이잖아요. 요거 상태로 한두 달만 지속되면 야 반토막 났네 이런 느낌 아마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억 단위로 하락하는 게 너무 점점 많아지는 추세. 그 와중에 1.5억씩 부산 어떤 고가의 아파트들은 1.5억씩 하락하는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4억 한 방에 하락, 5억 5천짜리가 3억 1천에 거래가 됐어? 야, 이거 특수한 거래 아니야? 금리가 오르기 전까지는 다들 그런 식으로 추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야 저거 당연하네. 야,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전세가가 반토막이 안 났다고? 거의 전세가 금리가 2.5% 수준에서 지금 5%잖아요. 이게 7.5%까지도 갈 수 있다. 물론 이 7.5%까지 갔다 갑자기 뚝 떨어지는 않아요. 또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5%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는 기간이. 자, 이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지금 전세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거 2년 후, 1년 후, 2년 후, 2년 후에 한 바퀴를 갱신까지 감안해 본다면 여전히 금리가 2022년, 현재 2022년 그리고 2024년에도 여전히 금리는 높은 상태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전세 계약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랫부분 내려오시면 좀 많이 하락하는 것들 4억까지 갔던 것이 2.8억. 국민평형 아파트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2.8억에 계약했다가 또 2.8억에 그대로 계약을 하더라. 이런 계약은 나중에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2.8억이 다 자기 자본이고 난 이 사고 뭐가 다 귀찮아 라고 아무것도 따지기 싫은 사람들, 그래도 이게 거의 억 단위로 차이가 나면 1억을 지금 은행에 예금한다고 치면 야 금리 4.4% 5% 이런 예금 금리들 지금 은행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하느니 다음 달에 빅스텝을 밟아서 금리가 5% 가면 예금은행 금리 높은 것도 5% 금방 나옵니다. 1년에 500만원, 2년에 1000만원. 만약 4년을 살고 나오면 거의 2천만원의 돈 차이가 납니다. 1년에 보통 가게에서 1년에 1000만원 모으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잖아요. 통장에 1000만원 이상 넣어두고 있는 분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빡빡하게 살아가잖아요. 자, 사직동 사직상용예가 5억까지 갔던 그 전세 금액이 2억 8천. 요거 대구에서 아주 빈번한 현상. 부산에서도 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야, 누구는 5억짜리 전세가 2억 8천으로 바뀌었는데 사는데 누구는 등신같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2억 8천, 2억 8천 그대로 계약을 한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또 많이 하락하는 부분 지금 많이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국민평형의 전세 가격도 2억 중반, 2억 초반까지도 떨어진다. 인천의 검단 신도시 신축 아파트 전세 가격 국민평형 1.9억 뉴스 나왔잖아요. 대구에는 어떠냐면 2.1억이 나와요. 2.1억이. 야, 그럼 부산도 신축 전세 가격이 2.5억 아래로 떨어질 날도 머지않았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요 현상. 지금 9월 달에는 거래 신고가 많이 집계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8월 달에 워낙에 전세의 불안감을 많이 조장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 그 월세로 많이 가요? 실제로 월세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도 월세 매물은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월세 시장이고 전세 시장이고 경쟁이 많이 없다. 예전에 재작년인가요? 언젠가요? 서울에 아파트 한 개 워낙 전세 대란 났을 때 서울에 전세 대란이 났던 상황에서 아파트 전세 세입자 줄을 서시오, 집을 구경하려면 줄을 서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반대로 되었다. 줄을 서지 않는다. 공인중개사에 가면은 임대인들이 내놓은 매물이 줄을 서시오. 매물이 줄을 서시오 하고 매물이 줄을 서 있고 임차인이 골라 잡습니다. 임차인이 골라 잡는 모습, 그것이 지금의 시장의 상황인데요. 이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더라도 해소되기가 어렵다. 사실 어렵다. 그동안 공급이 없다 했지만 사실 공급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오히려 지난 정권에서 공급이 엄청나게 많았고 지금 정권에서 공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많은 부분 감면해주는 그런 카드까지 내밀었겠습니까?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전세 거래량 줄어드는 상태, 3억 미만 비중은 높아질 것이고, 자, 4억 미만 비중 줄어들고요. 이 평균 전세 가격 지금 2억 5천, 요때부터 2020년 10월 이후로, 지금 여기 크로스 되잖아요? 크로스 되는 현상, 여기 아마 10월 달이 되면은, 갈색 선이 요 노란색 선, 2020년 10월 가격과 맞닥뜨리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역전세나 깡통 전세, 요 월세 현상까지 그런 것들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가격들이 앞으로 향후 2년 정도는 지금 높은 가격의 전세에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까지 이 구간에 이 노란색 2020년의 10월에 노란색 선부터 시작해서 빨간색 선 위쪽, 그리고 지금 갈색 선 위쪽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이 금액들이 다 전세 위기에 놓일 수 있다. 그럼 예년의 평균은 얼마였냐? 2억 1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2억 5천만 원 수준까지 2.1억에서 2.5억까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거의 20% 가까운 가격 상승이 있었다. 요 몇 년 사이에. 요것도 다시 원래 자리로 많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월세 거래 줄어들고요. 월세 고점도 찍었다. 이 천정부지로 이게 오른다고 해서 임차인들이 뭐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사람 소득이 늘어나느냐? 아니거든요. 오히려 뭐 월급 인상률이나 이런 것도 사실 그닥 크지 않고 물가 상승률이 물가가 워낙 상승이 가파르면서 이 압박을 주는 상황에서 생활비도 빠듯한데 이 주거비도 빠듯하고, 그러면 결국 미래에 결혼하고 독립하고 해야 되는 그런 세대들도 결혼을 오히려 미뤄야 될 정도, 출산율도 떨어지고, 집을 넓혀가는 재미도 있고, 아이도 낳으면서 식구 수도 늘어나면서 집도 키워나가면서 이런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재미, 이거 힘들다. 오히려 막 결혼도 안 하고 오히려 부산을 이탈하는 젊은 층 굉장히 많죠. 한 달에 한 1000명 이상 2030 세대 부산에서 한 1500명 정도 매달 빠져나가나요? 아마 그 정도 빠져나갈 거예요. 이 생각보다 엄청난 거거든요. 이 만약 1500명의 젊은 2030이 한 쌍으로 결혼을 한다고 치면 750세대가 만약 결혼을 해서 부산에 정착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거의 막 한 1000세대 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한 달에 한 개씩 막 필요할 정도의 그런 수요량.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거의 한 달에 1000세대 정도의 아파트들이 없어도 괜찮을 정도. 네, 그 정도. 이 연간으로 계산해 보면은 거의 한 10,000세대 정도 공급 효과가 있다. 인구가 만약에 이 정도로 빠져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지금 부산의 뭐 공급 물량이 1년에 2만 가구 정도 된다면 이 빠져나가는 인구까지 역으로 계산해 보면 이거 1만 가구 정도 공급 효과가 있다. 부산 333만에 뭐 가장 흔하게 계산하는 뭐 0.5%, 0.05%인가요? 아무튼 이걸 곱해서 부산에 1년에 그래도 한 16,000 정도 가구가 1.6만 가구 정도가 뭐 적정 가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만 가구가 공급되면서 공급 많다. 하지만 우리는 다 해결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거의 1.6만 가구가 적정 수요인데 알고 보니까 3만 가구가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왜? 집값이 너무 비싸져서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결국 다시 그 독으로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오늘 방송 마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